결혼식 3시간 전 예비 신랑이 내 귓가에 속삭였다. 이 결혼을 계속하고 싶으면 당신의 모든 예금을 넘겨줘. 나에게 차와 집도 사주고 그러지 않으면 이 결혼은 취소야. 나는 충격을 받았지만 차분하게 말했다. 알았어요. 강우 씨, 제가 다 처리할게요. 바로 그 순간 나는 비밀스러운 임무를 실행하기 시작했다. 2시간 후 모든 하객이 모였을 때 예비 신랑은 눈앞의 광경에 경악했다. 결혼식장 내부는 분주함과 기분 좋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스태프들은 장식의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보이도록 분주하게 움직였다. 신선한 꽃들이 신부 입장 통로부터 단상까지 이어지는 길을 따라 아름답게 배열되어 있었고 그 향기가 공간 전체에 퍼져나갔다. 신부 대기실에서 아름은 복잡한 심경으로 큰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은 단순히 곧 품절녀가 된다는 설렘 때문만은 아니었다. 아침부터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는 불길한 예감 때문이기도 했다. 메이크업으로 아름답고 우아하게 꾸며진 그녀의 얼굴.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아름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오늘 행사의 총책임자인 수지는 아름의 머리 장식이 대칭을 이루고 단정하게 보이도록 위치를 바로잡느라 바빴다. 결혼식이 시작되기 3시간 전 대기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아름의 어머니 김 여사가 부드럽고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중년의 그녀는 딸에게 다가가 사랑스럽게 어깨를 어루만졌다. 그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거울에 비친 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김 여사는 딸의 결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기원하는 축복의 말을 조용히 속삭였다. 아름은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서 힘을 얻으려는 듯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그 감동적인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갑자기 문이 다시 열렸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더 거칠고 노크도 없는 방식이었다. 강우가 굳은 얼굴로 문턱에 서 있었다. 그는 아직 예복으로 갈아입지 않아 편안한 셔츠 차림이었다. 거두절미하고 강우는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에 아름과 단둘이 해야 할 매우 중요하고 사적인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었다. 김 여사와 수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수지는 준비 시간이 점점 촉박해진다며 잠시 항의했다. 하지만 아름은 강우의 요구를 따르라는 신호를 보냈다. 무거운 마음으로 김 여사와 수지는 방을 나섰고 예비 부부 2사람만 섬뜩한 침묵 속에 남았다. 문이 굳게 닫히고 안에서 잠기자 강우는 여전히 화장 의자에 앉아있는 아름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다. 그의 시선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이는 아름이 지금까지 예의 바르고 인내심 많은 남자로 알고 있던 강우의 모습과는 매우 달랐다. 강우는 아름 바로 옆에 서서 몸을 약간 숙여 예비 신부의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가 내뱉는 모든 단어는 심장을 도려내는 비수처럼 매우 분명하고 날카롭게 들렸다. 강우는 아름이 이 결혼을 계속하고 싶다면 당장 그녀의 모든 개인 예금을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강우는 결혼 서약이 낭독되기 전에 아름에게 고급차 한 대와 강우 명의의 아파트 한 채를 사줄 것을 요구했다. 강우는 이것이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아름이 거절하거나 앞으로 일시간 안에 이행하지 못하면 강우는 결혼식장을 떠나 이미 도착하기 시작한 모든 하객 앞에서 모든 것을 취소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아름의 가족이 겪게 될 수치심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아름은 그 속삭임을 듣고 얼어붙었다. 몸이 즉시 굳어지고 피가 새는 듯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강우의 얼굴을 보며 농담의 흔적을 찾았다. 이것이 결혼 전에 짓궂은 장난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가 발견한 것은 탐욕으로 가득 찬 진지한 얼굴뿐이었다.
강우는 턱을 치켜든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치 순식간에 아름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를 쥔 사람처럼. 그 남자는 박 회장, 즉 아름의 아버지 가문의 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고 그것을 무기로 삼아 자신의 예비 신부를 협박하고 있었다. 충격이 아름의 가슴을 강타했다. 지난 2년 동안 알고 믿었던 남자가 이토록 추악한 본성을 숨기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다. 한때 그녀가 그렸던 행복한 미래의 그림자는 산산조각이 났다. 하지만 그 큰 충격 속에서 아름의 이성은 서서히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우의 입술에 어린 옅은 미소를 보았다. 섣부른 승리의 미소였다. 강우는 아름이 울며 애원하다가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요구를 들어줄 약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아름은 길게 숨을 들이마시며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녀는 우는 것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 울면 화장이 번질 것이고 그것은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일 뿐이었다. 순식간에 그녀의 눈에 서렸던 슬픔은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마음속에 남은 사랑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그동안 직장에서 사용해왔던 비즈니스 논리로 채웠다. 그녀는 자신이 연인이 아닌 사기꾼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매우 차분하고 절제된 목소리로 아름은 그 도전에 응했다. 그녀는 강우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좋아요. 그녀는 강우의 모든 요구를 수락했다. 그녀는 디지털 뱅킹 앱과 협력 관계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 즉시 예금 이체와 자산 구매를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름은 강우에게 신랑 대기실로 돌아가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했다. 행정 절차에는 차분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강우에게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이체 증명서와 소유권 서류가 강우의 휴대폰으로 전송될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강우는 아름의 반응이 너무나 차분하고 순종적이어서 잠시 놀란 듯했다. 그는 모든 것이 이렇게 쉬울 줄은 몰랐다.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느꼈다. 그는 아름의 재산으로 곧 누리게 될 호화로운 삶을 상상했다. 조금의 의심도 없이 강우는 일부러 다정한 척하며 아름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몸을 돌려 오만함 가득한 가벼운 발걸음으로 방을 나갔다. 그는 자신의 등 뒤에서 아름의 시선이 먹잇감을 덮칠 준비가 된 사냥꾼의 시선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문이 닫히고 강우가 사라지자마자 아름은 즉시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휴대폰을 집었다. 그녀는 강우에게 돈을 이체하기 위해 뱅킹 앱을 연 것이 아니었다. 대신 연락처 목록을 열어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그녀 곁에 있어 주었던 한 사람의 이름을 찾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휴대폰 화면 위에서 재빠르게 움직이며 짧지만 간결한 메시지를 입력했다. 그녀는 또한 방금 강우에게 보여주었던 부드러운 말투와는 전혀 다른 단호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름은 수진에게 연락해 다시 들어와 달라고 부탁했다. 수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오자 아름은 즉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그녀는 수진에게 보안팀에 연락하여 강우의 가족 중 누구도 식장의 행정구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아름은 아버지인 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밖에서 들리지 않도록 목소리를 낮추며 아름은 방금 일어난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녀는 이야기를 과장하지 않고 단지 강우가 자신을 협박했다는 사실만을 전달했다. 전화기 너머의 박 회장은 격분하는 듯했지만 아름은 즉시 아버지를 진정시켰다. 그녀는 이미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침착함을 유지하고 예정대로 식장에 착석해달라고 부탁했다. 아름은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지만 신랑은 강우라는 남자가 아닐 것이라고 단언했다. 딸의 지혜를 깊이 신뢰하는 박 회장은 마침내 그 계획에 동의했다. 강우에 대한 분노로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는 가문의 자존심을 구하기 위한 결정을 전적으로 아름에게 맡겼다. 아버지와의 통화를 마친 후 아름은 가장 중요한 마지막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전화했다. 지훈은 그녀의 어린 시절 친구이자 아름의 가족기업 변호사였다. 아름은 오랫동안 지훈이 자신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우정의 선을 넘지 않았다. 전화가 연결되자 아름은 본론부터 말했다. 그녀는 지훈의 위치를 묻고 사람들이 거의 지나다니지 않는 건물 뒤편에 특별한 방으로 와달라고 부탁했다. 아름은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비밀 임무가 있다고 말했다. 아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강우가 입어야 할 신랑 턱시도를 집었다. 그 턱시도는 방구석에 깔끔하게 걸려 있었고 아직 보호 비닐에 쌓여 있었다. 아름은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그 턱시도를 바라보았다. 마치 그 옷이 강우의 사악한 의도로 더럽혀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턱시도는 그녀 계획의 핵심이었다. 그녀는 턱시도를 들고 직원 복도와 바로 연결된 옆문으로 대기실을 나섰다. 그녀를 볼 수도 있는 하객들과 가족들의 소란을 피해서 아름의 발걸음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마음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내린 이 결정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강우가 이기고 자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훨씬 더 큰 실수였다. 그녀는 지훈과 만나기로 약속한 방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복수 시나리오가 장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강우와 그의 가족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선사할 것이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아름은 지훈이 혼란스러우면서도 경계하는 얼굴로 이미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지훈은 하객으로 초대받았기 때문에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아름은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갔다. 그녀는 지훈 앞에 테이블 위에 신랑 턱시도를 내려놓았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아름은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는 강우가 한 협박과 결혼 취소 위협에 대해 이야기했다. 자신이 사랑하는 친구가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말에 지훈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다. 아름은 지훈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그녀는 떨리지만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부모님의 체면을 살리는 것을 도와줄 수 있겠냐고. 그녀는 지훈에게 나중에 식장에서 강우의 자리를 대신해달라고 부탁했다. 아름은 이것이 미친 부탁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지훈 외에는 더 적합하고 믿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다. 지훈은 잠시 침묵하며 앞에 놓인 턱시도를 바라보다가 아름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그 여자의 눈에서 강인함과 동시에 연약함을 보았다. 망설임 없이 지훈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웅장한 건물의 다른 한편, 신랑 가족 대기실에서는 섣부른 축제 분위기가 한창이었다. 강우는 푹신한 소파에 다리를 꼬고 기대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엄청난 만족감이 어려 있었다. 그의 옆에는 아까부터 활짝 웃고 있는 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방금 강우가 아름을 압박하는 데 성공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아름은 강우를 너무 사랑해서 어리석은 걸어 다니는 황금광산일 뿐이었다. 강우의 어머니는 막판에 과감한 조치를 취한 아들의 영리함을 칭찬했다. 강우의 어머니는 아름의 돈이 들어오면 곧 사게 될 보석과 명품 가방들을 상상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TV에서나 보던 사교계 명사의 삶을 동경해왔다. 강우는 거만하게 아름이 자신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명망 있는 박 회장 가문이 파혼으로 인한 수치를 감당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망신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주된 무기였다. 강우는 심지어 아름이 사줄 차를 나중에 팔아 그 현금으로 쌓인 도박빚을 갚을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었다. 갑자기 강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알림이 도착했다. 강우의 심장이 기대로 세차게 뛰었다. 그는 즉시 휴대폰 화면을 열어
아름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확인했다. 메시지에는 이체 증명서와 자산 계약서처럼 보이는 디지털 문서 첨부 파일이 들어 있었다. 아름은 또한 변호사가 오는 중이라 절차가 진행 중이며 실물 증명서는 시기 끝난 후 전달될 것이라는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 강우는 가볍게 웃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강우의 어머니는 환호성을 질렀고 화면에 있는 가짜 숫자를 보며 눈을 반짝였다. 그들은 탐욕에 너무 취해 문서의 세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다. 만약 강우가 그것을 열어 주의 깊게 읽었다면 그것이 그의 계좌로의 입금 증명서가 아니라 아름의 개인 계좌에서 아름과 그녀의 아버지 외에는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신탁 계좌로의 자산 이전 증명서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첨부된 집과 차 문서 역시 합법적인 소유권 증명서가 아닌 신청서 초안에 불과했다. 하지만 오만함이 그들의 눈과 이성을 멀게 했다. 그들은 이미 바람을 타고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느꼈다. 한편 비밀스러운 방에서는 지훈이 아름이 가져온 신랑 턱시도를 입고 있었다. 신기하게도 턱시도 사이즈는 건장한 지훈의 몸에 딱 맞았다. 마치 그 턱시도가 강우가 아닌 원래부터 그를 위해 운명 지어진 것 같았다. 아름은 지훈의 넥타이를 매만져 주었다. 아름의 손은 지훈의 셔츠 깃에 닿았을 때 약간 떨렸다. 지훈을 이 연극에 끌어들인 것에 대한 죄책감이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하지만 지훈은 부드럽게 그녀를 바라보며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라고 아름을 안심시켰다. 지훈은 다시 한번 물었다. 아름이 이 결정에 확신이 있는지. 그는 일단 서약이 이루어지면 되돌릴 길이 없다고 상기시켰다. 이 결혼은 종교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유효하게 될 것이다. 아름은 확고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강우 같은 사기꾼과 단 1초라도 사느니 남은 인생을 지훈처럼 좋은 남자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보내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그 대답은 지훈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좋은 남편이 되어 아름과 그녀의 가족이 준 신뢰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지훈이 준비를 마치자 아름은 수진을 방으로 불렀다. 수진은 신랑 턱시도를 입은 지훈을 보고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름은 빠르고 단호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처음에 수진은 충격을 받았지만 강우의 비열함을 듣고 나자 분노가 폭발했다. 친구로서 수진은 즉시 아름의 계획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아름은 수진에게 나중에 신랑 입장의 흐름을 조절하는 특별한 임무를 맡겼다. 수진은 마지막 순간까지 강우와 그의 가족이 의심하지 않도록 해야 했다. 강우 가족의 대기실로 돌아가자 시간은 계속 흘러식 시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강우는 자신의 턱시도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지나가는 스태프 한 명을 불러 자신의 턱시도가 어디 있냐고 소리치며 물었다. 수진에게 미리 지시를 받은 스태프는 공손하지만 긴장한 목소리로 턱시도가 운반 중에 약간 얼룩이 묻어 다시 다림질 중이라고 대답했다. 그 이유는 사실 말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왕이 된 기분이었던 강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단지 짜증스럽게 콧방귀를 뀌며 턱시도를 즉시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아름은 강우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는 턱시도 지연에 대한 보상과 강우 가족의 편의를 위해 스태프가 강우와 그의 가족을 더 고급스러운 VVIP 대기실로 옮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름은 일반 대기실은 너무 시끄럽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핑계를 댔다. 강우는 더욱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느꼈다. 그는 아름이 자신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이런 추가 서비스까지 제공한다고 생각했다. 의심 없이 강우는 어머니와 직계 가족들을 이끌고 스태프의 안내에 따라 새로운 방으로 향했다. 수지는 강우의 가족들을 이끌고 본관에서 약간 떨어진 건물의 왼쪽 동으로 향했다. 결혼식이 열릴 장소였다. 그들이 향한 방은 정말로 호화로웠다. 안에는
이미 다양한 맛있는 음식과 편안한 가죽 소파, 그리고 큰 평면 TV가 마련되어 있었다. 수지는 그들에게 들어가서 식장 준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며 시설을 즐기라고 권했다. 강우의 가족은 그 화려함을 보고 촌스럽게 기뻐하며 날뛰었다. 그들은 예의도 차리지 않고 차려진 음식을 향해 돌진했다. 강우의 직계 가족이 모두 들어간 후 수지는 천천히 방 밖으로 물러났다. 그녀는 강우에게 상냥하게 미소 지으며 10분 후에 식장 준비가 끝나면 데리러 오겠다고 말했다. 강우는 사장이 부하 직원을 보내듯 손을 흔들었다. 수진이 나가자마자 그녀는 방문을 단단히 닫았다. 빠르고 소리 없는 동작으로 수진은 밖에서 문을 잠갔다. 그녀는 문이 단단히 잠겼는지 확인했다. 추가적인 보안을 위해 그녀는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에게 그 문 앞에서 경비를 서달라고 신호를 보냈다. 허가 없이는 아무도 나갈 수 없도록. VVIP룸 안에서 강우와 그의 어머니는 여전히 그들의 미래 계획에 대해 웃고 떠들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아름이 준비한 황금 새장 속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방 안에 TV가 켜지며 결혼식 본관의 생생한 분위기를 보여주었다. 강우는 하객들이 이미 단정하게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주례와 박 회장이 이미 식장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곧 자신이 저기로 들어가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머리를 매만지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운 좋고 영리한 남자라고 느꼈다. 한편 본관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박 회장은 긴장했지만 결연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김 여사는 그의 뒤에 앉아 끊임없이 기도했다. 하객들은 식이 시작될 시간이 되었는데도 신랑이 아직 나타나지 않자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아름은 분리 커튼 뒤에 서서 식장 분위기를 엿보았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아드레날린이 솟구쳤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곧 진짜 쇼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지우는 하객들의 시야에서 벗어난 식장 입구의 다른 편에 서 있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는 자신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영원히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아름을 보호하고 행복하게 해줄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는 모자를 바로 쓰고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는 수진에게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은 그 끄덕임에 화답하고 헤드셋을 통해 사회자에게 신호를 보냈다. 잠긴 VVIP룸 안에서 강우는 미간을 찌푸리기 시작했다. 그는 TV 화면에서 사회자가 이미 행사를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벌써 시작했네. 난 아직 적이 없는데. 내 턱시도는 어디 있어? 강우가 혼란스러워하며 중얼거렸다. 그는 스태프를 부르기 위해 방문을 열려고 했다. 하지만 문 손잡이는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문을 당기고 밀어보았지만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다. 그의 얼굴에 공황이 번지기 시작했다. 그는 문을 세게 두드리며 밖에 있는 사람을 불렀다. 하지만 방 안의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국악 소리와 먼 거리 때문에 그의 목소리는 본관까지 들리지 않았다. 본관의 사회자는 큰 소리로 신랑이 곧 입장할 것이라고 알렸다. 모든 하객의 시선이 정문으로 향했다. VVIP룸의 강우는 얼굴을 TV 화면에 붙였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튀어나왔다. 그는 식장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보았다. 신랑 턱시도를 입은 건장한 남자의 모습. 그가 입어야 할 턱시도를 입은 남자가 확신의 찬걸음으로 입장했다. 카메라가 그 남자의 얼굴을 옆에서 비추었고 사람들 때문에 약간 가려졌지만 강우는 그 체형을 알아보았다. 그건 자신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이었다. VVIP룸 안에서 공황은 폭발적인 분노로 바뀌었다. 강우의 어머니는 무슨 일이냐며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질렀다. 강우는 무언가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문을 힘껏 걷어찼다. 그는 자신이 놀아났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열어. 문 열어.
강우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하지만 밖에서 두 명의 경호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꼿꼿이 서서 다음 지시가 있을 때까지 그 문을 열지 말라는 아름의 명령을 수행할 뿐이었다. TV 화면에서 강우는 대리신랑이 박 회장 앞에 앉아 아름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자신이 앉아야 할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보았다. 지훈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식장으로 향하는 붉은 카펫을 따라 걷는 그의 걸음은 확고했다. 그의 양옆에서는 수백 쌍의 눈이 의문 가득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객들 사이에서 벌떼처럼 윙윙거리는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다. 박 회장 가족을 아는 사람들은 물론 그 가족의 사업을 자주 돕던 젊은 변호사 지훈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왜 강우가 아닌 지훈이 신랑 턱시도를 입고 있는지 의아해했다. 지훈은 그 모든 불협화음을 무시하려 애썼다. 그의 초점은 오직 하나, 박 회장과 주례가 이미 기다리고 있는 방 끝의 목재 테이블이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튀어나올 것처럼 세차게 뛰었다. 그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미친 짓이며 자신의 명성과 미래를 건 큰 도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몇 분 전 뒷방에서 보았던 아름의 부은 얼굴과 애원하는 눈빛을 떠올리자 그의 망설임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지훈은 수년 동안 조용히 아름을 사랑해왔다. 강우를 선택한 아름의 선택을 존중했기에 그 감정을 꼭꼭 숨겨왔다. 오늘 운명은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인생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듯했다. 그에게 사랑하는 여자를 친구가 아닌 남편으로서 지킬 기회를 주었다. 식장에 도착한 지훈은 박 회장과 증인들에게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그는 아름의 아버지 얼굴에 서린 극심한 피로와 긴장의 흔적을 보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이 마주쳤을 때 박 회장은 의미심장한 작은 끄덕임을 보냈다. 그 늙은 눈에서는 깊은 감사의 빛이 뿜어져 나왔다. 마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마침내 완전히 신뢰하게 된 사람의 손에 넘겨주는 것 같았다. 박 회장은 지훈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 젊은이의 진실성, 헌신, 그리고 그들 가족에 대한 충성심을 알고 있었다. 최근 2년 동안 알게 된 강우와 이미 아들처럼 여겨온 지훈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박 회장의 마음은 사실 항상 지훈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오늘의 비극은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딸이 최고의 배우자를 얻기를 바랐던 박 회장의 조용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길을 열어준 것 같았다. 지훈은 천천히 자리에 앉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긴장된 신경을 진정시키기 위해 심호흡을 했다. 식장을 장식한 제스민 향기가 코를 찔렀고 소용돌이치는 감정의 폭풍 속에서 약간의 평온을 주었다. 한편 단방향 유리창을 통해 본관과 연결된 특별한 방에서 아름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석상처럼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벨벳 커튼을 꽉 쥐고 있었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아버지 앞에 앉아있는 지훈의 늠름한 등을 보았다. 죄책감이 다시 그녀의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그녀는 지훈을 자신의 인생 혼란 속으로 끌어들인 것이 이기적이라고 느꼈다. 아름은 마음속으로 자문했다. 강우가 초래한 수치를 덮기 위해 지훈을 방패로 삼는 것이 공정한가? 하지만 아름은 즉시 그 생각을 떨쳐버렸다. 그녀는 평생을 바쳐 지훈의 선행에 보답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그녀는 진심으로 그 남자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최선을 다해 그를 섬기며 순종적인 아내가 될 것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가 장난쳐서는 안 될 신성한 약속의 시작이었다. 아름은 휴대폰 화면을 흘끗 보며 강우를 위한 시한폭탄이 완벽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했다. 그녀는 강우의 파멸이 자신의 새로운 행복과 함께 일어나기를 원했다. 식장으로 돌아와 주례는 행정 서류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신랑 이름 변경의 주례의 얼굴에 약간의 혼란이 스쳤다. 하지만 지훈은 차분하게 미리 준비한 서류를 꺼냈다.
변호사로서 지우는 항상 10걸음 앞을 내다보았다. 아름이 대리 신랑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을 때 지우는 즉시 관련 부서의 동료에게 연락하여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긴급 데이터 변경을 처리했다. 그는 그 면제, 서한과 데이터 변경 서류를 설득력 있는 전문가적 태도로 주례에게 제출했다. 주례는 박 회장을 바라보며 확인을 요청했다. 박 회장은 이 변경이 가족의 뜻이며 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유효하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박 회장의 단호한 목소리는 주례와 증인들의 의심을 잠재웠다. 섬뜩한 침묵이 방을 감쌌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곧 일어날 신성한 순간을 기다렸다. 더 이상 국악도 대화 소리도 없었다. 오직 에어컨 소리와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그 역사적인 순간들을 따라 울릴 뿐이었다. 지우는 박 회장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들의 손바닥은 서로를 쥐고 에너지와 책임을 전달했다. 박 회장의 손은 차갑고 약간 떨렸지만 그의 악력은 강했다. 마치 지훈에게 딸을 지켜주고 강우처럼 상처 주지 말아 달라는 간청을 전하는 듯했다. 지훈은 그 악력에 못지않게 강하게 화답했다. 마치 자신이 아름을 보호하는 최전선에 설 준비가 되었다는 확신을 전달하려는 듯했다. 마음속으로 지훈은 신에게 개인적인 맹세를 했다. 다시는 아름의 뺨에 슬픔의 눈물이 흐르게 하지 않겠다고. 그는 이 운명을 짐이 아닌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물로 받아들였다. 방구석에서 김 여사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시기 시작되기 전에 아름이 그녀에게 속삭여 주었기 때문에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김 여사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딸이 강우 같은 탐욕스러운 남자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지훈처럼 좋은 남자의 품에 안기게 된 것에 대한 안도의 눈물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하객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헛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기 시작했다. 강우가 갑자기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강우가 도망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심지어 이것이 강요된 정략 결혼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 모두 한 가지에는 동의했다. 저기 앉아있는 신랑은 그들이 알던 약간 경박하고 예의가 부족했던 강우보다 훨씬 더 위엄있고 박 회장 가문의 분위기와 잘 어울려 보였다. 지훈의 리더십 아우라는 분명하게 드러나 보는 이로 하여금 경외감을 느끼게 했다. 무의식적으로 하객들은 이 커플에게 축복을 빌기 시작했다. 마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강우의 존재를 잊은 듯했다. 우주는 이 교체를 축복하는 것 같았다. 한때 잘못 놓였던 운명의 조각들을 온전하고 아름다운 그림으로 재구성하고 있었다. 유리창 뒤에서 아름은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이제 자신의 희망의 기둥이 된 남자의 등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VVIP 룸에서 벌어진 혼란은 본관의 장엄함과는 정반대였다. 한때 호화롭고 편안하게 느껴졌던 방은 이제 강우와 그의 가족에게 숨막히는 감옥으로 변했다. 이성을 잃은 강우는 튼튼한 나무 문을 계속해서 걷어찼다. 식은땀이 그의 비싼 셔츠를 적셨다. 그의 숨은 가빴고 눈은 분노와 공황으로 붉게 충혈되었다. 그는 아름의 이름, 수진의 이름, 그리고 이 상황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욕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방음 처리된 방벽이 그 비명을 흡수하여 밖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소파에 힘없이 앉아있던 강우의 어머니는 가슴을 부여잡고 히스테릭하게 울었다. 그녀는 부자가 되겠다는 꿈이 눈앞에서 날아가 버리는 것을 보고 숨이 막히는 듯했다. 그녀는 경계심이 부족했다며 강우를 탓했다. 반면 강우는 계속 칭얼대며 자신을 더욱 스트레스 받게 하는 어머니에게 소리쳤다. 그 공황 속에서 강우는 아름이 보낸 메시지와 문서를 다시 떠올렸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바지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꺼냈다. 그는 이체 증명서라고 생각했던 파일을 다시 열었다. 이번에는 단어 하나하나, 숫자 하나하나를 꼼꼼히 읽었다. 그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을 때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자금 이체 신청서 초안이라는 글씨가 문서 상단에 미승인이라는 큰 도장과 함께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의 계좌에는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다. 명의가 이전된 집 증명서도 없었다. 모든 것은 아름이 변호사 앞에서 직접 서명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미완성 문서에 불과했다. 강우는 분노의 차소리를 지르며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쳐 화면에 금이 가게 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순진하고 순종적이라고 생각했던 여자에게 완전히 속았다. 아들의 행동을 본 강우의 어머니는 더욱 히스테릭해져 일어나 문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모조 금반지로 가득한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다. 지나가는 종업원이나 누군가가 자신들의 소리를 듣기를 바라면서 그녀는 자신들이 감금되었다고, 오해가 있었다고, 자신의 아들이 합법적인 신랑이라고 소리치며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그 노력은 헛수고였다. 수지는 보안팀에게 신랑 가족이 서프라이즈를 위해 보컬 연습을 하고 있다는 핑계로 그 방에서 나는 어떤 소리도 무시하라고 지시했다. 밖에서 경비를 서던 2명의 경호원은 닫힌 문 뒤에서 벌어지는 드라마를 즐기며 미소를 참으려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다. 그들은 강우가 누구이며 결혼 준비 기간 동안 그의 나쁜 행동이 어떠했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조금의 동정심도 없었다. 강우는 다시 벽에 걸린 큰 TV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화면 속 광경은 그의 마음을 더욱 고문했다. 그는 아름의 아버지 손이 여전히 지훈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박 회장의 입술이 혼인 서약을 읊조리는 것을 보았다. 강우가 리모컨을 던져 망가뜨려서 TV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그는 그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다. 나는 결혼을 주관합니다. 그 말은 강우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를 괴롭혔다. 그건 자신이어야 했다. 그건 자신의 승리의 순간이어야 했다. 그는 박 회장의 막대한 재산, 건실한 가족 기업, 그리고 자신이 얻게 될 사회적 지위를 상상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자신이 항상 얕보던 하찮은 변호사 지훈에게 빼앗겼다. 질투와 시기가 강우의 마음을 재가 될 때까지 태웠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이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짓밟혔다고 느꼈다. 포기하지 않고 강우는 다른 탈출구를 찾았다. 그는 방의 창문으로 달려갔다. 불행히도 그 VVIP룸은 건물 2층에 있었고 창문은 열 수 없는 고정 창문이었다. 중장비 없이는 깨기 힘든 두꺼운 유리로 만들어졌다. 강우는 아래 주차장을 내려다보았다. 거기서 그는 아름이 약속했던 반짝이는 검은색 제네시스 G90을 보았다. 그 차는 위에 큰 리본이 달린 채 예쁘게 주차되어 있었다. 그 광경은 마치 그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차는 아주 가까웠지만 아주 멀었다. 강우는 유리가 깨지기를 바라며 방에 있던 작은 의자로 창문을 쳤다. 하지만 유리는 약간 금이 갈 뿐이었다. 의자는 오히려 튕겨나와 강우 어머니의 다리를 쳤고 그 늙은 여자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다시 강우를 꾸짖었다. 그 방 안의 분위기는 저주, 울음, 그리고 헛된 폭력으로 가득 찬 지옥과 같았다. 그 절망 속에서 강우는 사촌을 보았다. 아긴 함께 갇힌 가족 중 한 명이 화장실 근처 벽 상단에서 환기구를 발견했다. 그 사촌은 어쩌면 화장실 천장을 부수고 다른 복도로 나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속삭였다. 강우는 한 줄기 희망을 보았다. 그는 즉시 사촌과 다른 2명의 남자 친척에게 천장에 닿을 수 있도록 테이블과 의자를 쌓으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미로에 갇힌 쥐처럼 공황 상태에서 일했다. 강우는 건물 재산을 파손하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가 나가서 그 결혼식을 막는 것이었다. 그는 식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아름을 망신시키고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스캔들을 일으키면 박 회장이 두려워하며
지훈과의 결혼을 취소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석고보드로 만들어진 화장실 천장이 성공적으로 뚫렸다. 강우의 사촌이 위로 올라가 천장 위의 공간이 청소 직원 복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힘겹게 강우의 사촌은 기어가 마침내 경비가 없는 외부 복도로 내려올 수 있었다. 그는 즉시 달려가 밖에서 VVIP 룸에 잠긴 문을 열어주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강우는 상처 입은 황소처럼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는 비틀거리는 어머니나 다른 친척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뿐이었다. 유효라는 말이 선언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본관으로 가는 것. 그의 얼굴은 새빨갛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눈은 야수 같았다. 그는 구불구불한 건물 복도를 따라 달리며 더러운 쟁반을 든 몇몇 종업원들과 부딪혀 접시가 산산조각났다. 빠르게 달리는 강우의 발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의 숨은 헐떡였고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아드레날린이 그를 계속 움직이게 했다. 그는 본관 방향에서 들려오는 마이크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을 들었다. 거리는 몇 번의 코너만 남았다. 그는 제 시간에 도착해야 했다. 그는 아름이 자신을 놀린 것처럼 그녀의 행복을 파괴해야 했다. 그의 뒤에서 강우의 어머니와 다른 가족들은 헐떡이며 웨딩 플래너 측을 계속 욕하면서 뒤쫓으려 애썼다. 그들은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미치광이 무리처럼 보이며 그 아름다운 건물의 경치를 망쳤다. 강우가 본관의 이중문과 바로 마주한 마지막 코너를 돌았을 때 그는 스피커에서 박 회장의 우렁찬 목소리를 들었다. 이에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엄숙히 선포합니다. 강우의 심장이 찾는 듯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달리기를 재촉했다. 그는 식장문에 세게 부딪혔고 두 개의 문이 쾅하는 엄청난 소리와 함께 활짝 열렸다. 카메라 플래시 빛이 잠시 그의 눈을 멀게 했다. 방 안의 모든 머리가 문 쪽으로 돌아섰다. 거기에는 엉망진창인 모습의 강우가 서 있었다. 땀이 온몸을 적셨고 숨은 야수처럼 거칠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증인들과 하객들의 일제히 외치는 함성이 방을 가득 채웠다. 강우의 희망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한마디. 축하합니다. 그 말은 강우의 귓가에 반복해서 울려 퍼졌다. 어떤 물리적인 따기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그는 늦었다. 단 몇 초 차이였다. 하지만 그 몇 초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지훈과 아름은 이제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었다. 강우는 문턱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그의 눈앞의 광경, 손을 모아 기도하는 지훈과 경건하게 지훈의 손에 입을 맞추는 아름. 그 모습에 강우의 피가 끓어올랐다.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이대로 끝나게 두지 않을 것이었다. 남은 오만함으로 강우는 식장 안으로 발을 들여놓으며 분노에 찬 우렁찬 외침으로 기도의 침묵을 깼다. 멈춰. 이 결혼은 무효야. 내가 사기당했어. 그 외침은 즉시 분위기를 소란스럽게 만들었고 신성한 순간을 곧 드러날 거대한 드라마의 시작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날 밤 오후 내내 내린 비가 그친 뒤라 밖의 공기는 축축했다. 호텔 로비의 유리문이 열릴 때마다 젖은 흙냄새가 밀려 들어왔다. 하유는 재혁의 반발짝 뒤에서 걸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마음속을 덮친 불안감을 감추려 애썼다. 재혁은 집에서부터 오늘 밤이 그의 사업의 존속에 매우 중요한 밤이라고 신신당부했다. 대기업이 주최한 이 만찬 행사에는 이 이사를 포함한 많은 중요한 동료들이 참석했다. 부동산 사업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이 이사는 재혁이 매우 존경하는 인물이었다. 재혁은 웅장한 연회장 입구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경고 가득한 날카로운 시선으로 하윤을 돌아보았다. 그는 셔츠 깃을 바로잡고 하윤의 귀에 얼굴을 가까이 댔다. 그녀의 아내가 계속 미소를 짓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망신시킬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수도 하지 말라는 차가운 협박을 속삭였다.
하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녀의 차가운 손은 들고 있던 작은 가방을 꽉 쥐었고 목구멍에 걸린 마른 침을 삼키려 애썼다. 그들은 반짝이는 크리스털 샹들리에 불빛으로 가득 찬 방으로 들어섰다.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와 하객들의 대화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재혁은 즉시 얼굴 표정을 상냥하고 위엄 있으며 아내를 매우 사랑하는 남자의 모습으로 바꾸었다. 그는 하윤의 허리에 팔을 둘렀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정하게 보이는 제스처였지만 하윤에게는 그녀가 조금이라도 잘못 행동하면 갈비뼈를 으스러뜨릴 준비가 된 쇠사슬처럼 느껴졌다. 재혁은 하윤을 데리고 몇몇 하객에게 인사를 건넸다. 사실은 재미없는 농담에 유쾌하게 웃으면서 반면 하윤은 형식적으로 옅은 미소만 지었다. 방구석에서 하윤은 한 남자와 대화하고 있는 은지의 모습을 보았다. 은지, 하윤의 오랜 친구로 그녀 역시 소박하지만 우아한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고개를 돌리다 하윤의 존재를 바로 알아차렸다. 친구의 굳은 미소를 보는 지의 눈에 걱정의 빛이 스쳤다. 마치 그녀가 하윤의 화장 뒤에 숨겨진 고통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았다. 재혁은 하윤을 앞쪽의 원형 테이블로 이끌었다. 이 이사가 다른 몇몇 사람들과 함께 앉아있는 곳이었다. 머리가 희끗희끗했지만 여전히 건강해 보이는 중년 남성인 이 이사는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그의 옆에는 이 이사의 오른팔로 똑똑하고 꼼꼼하기로 소문난 김 과장이 앉아 있었다. 재혁은 이 이사에게 극진한 존경심을 표하며 악수를 했고 평소보다 허리를 조금 더 숙여 그 늙은 남자의 환심을 사고 싶어하는 마음을 드러냈다. 이 이사는 눈앞의 젊은 부부의 어울림을 칭찬하며 재혁이 하윤처럼 순종적이고 우아한 아내를 둔 것은 정말 행운이라고 말했다. 재혁은 자랑스럽게 웃었다. 그의 손은 테이블 위에 놓인 하윤의 손등을 토닥였다. 하지만 그의 악력은 너무 강해서 재혁의 손톱이 그녀의 피부를 파고들었다. 하윤은 신음을 참으며 손등에서 퍼지는 따가운 고통에도 불구하고 입가에 미소를 유지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김 과장은 그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듯한 시선으로 지켜보았다. 그의 눈이 가늘어지며 하윤의 굳은 몸짓에서 부자연스러움을 포착한 듯했다. 테이블에서의 대화는 사업 문제와 계획 중인 대형 프로젝트들이 주를 이루었다. 재혁은 대화를 주도하려 애쓰며 과장된 말로 자신의 회사 성과를 자랑했다. 때때로 그는 사소한 일에 대해 하윤의 동의를 구하며 그의 사업 성공의 열쇠라고 주장하는 행복한 가정 생활에 대한 거짓 이야기에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도록 강요했다. 하윤은 이 연극에 진절머리가 났지만 재혁의 분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순종적인 아내 역할을 계속했다. 대화 도중 은지는 용기를 내어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와 남편의 먼 친척인 이 이사에게 인사를 건넸다. 은지는 하윤에게도 인사를 건네며 안부를 물을 틈을 냈다. 하윤이 대답하려 하자 재혁은 재빨리 대화를 끊고 공손하게 들리지만 지배욕이 가득한 어조로 아내를 대신해 대답했다. 하윤은 매우 행복하며 집안일을 하느라 바빠서 친구들을 만날 시간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은지는 침묵하며 하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재혁이 자신의 존재를 원치 않는다고 느껴 결국 자리를 뜨기 전에 눈빛으로 지지의 신호를 보내려 애썼다. 상황은 젊고 아름답고 자신감 넘치는 한 여성이 그들의 테이블에 합류했을 때 하윤에게 더욱 불편해졌다. 그 여성의 이름은 유라로 최근 해외에서 돌아와 이 이사의 회사와 협력하고 있는 비즈니스 컨설턴트였다. 유라는 하윤과는 매우 다른 아우라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솔직하고 대담했으며 시선은 날카롭고 매혹적이었다. 재혁은 유라의 똑똑하고 도전적인 말투에 즉시 매료된 듯했다. 재혁의 관심은 완전히 유라에게로 쏠렸다. 더 이상 흥미롭지 않은 장식품처럼 옆에 방치된 하윤을 남겨두고 재혁은 유라의 농담에 활짝 웃었다.
하윤이 집에서는 거의 들어보지 못한 웃음소리였다. 하윤은 점점 더 작고 가치 없는 존재로 느껴졌다. 그녀는 그들의 낯선 용어로 가득 찬 대화를 들으며 앉아 있었다. 김 과장은 때때로 하윤의 어색함을 풀어주기 위해 취미나 일상 활동에 대한 가벼운 질문을 던지며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하윤이 길게 대답하려 할 때마다 재혁의 눈초리가 그녀의 용기를 꺾어 그녀는 결국 끊어지는 짧은 문장으로만 대답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은 하윤에게 매우 길게 느껴졌다. 신고 있던 하이힐 때문에 발이 아프기 시작했고 몇 시간 동안 긴장을 참느라 머리가 욱신거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행사가 끝나고 하객들이 작별 인사를 시작했을 때 하윤은 이 고통이 곧 끝나기를 바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들이 주차장으로 걸어갈 때 이 이사와 유라에게 상냥하게 미소 짓던 재혁은 차 문이 닫히고 단둘이 되자마자 즉시 표정을 차갑고 무섭게 바꾸었다. 차 안의 침묵은 아까 파티의 소음보다 더 숨 막히게 느껴졌다. 재혁은 바로 차 시동을 걸지 않았다. 그는 핸들을 꽉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그의 숨소리는 거칠고 몰아쉬었다. 그가 참고 있는 분노의 폭풍이 언제든 터질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였다. 하윤은 몸을 차문 쪽으로 바싹 붙이고 눈을 감고 이 귀갓길이 새로운 악몽의 시작이 되지 않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고급 세단은 한산해지기 시작한 수도의 도로를 가르며 달렸다. 하지만 재혁이 밟는 속도는 정상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 하윤은 안전벨트를 꽉 쥐었다. 계속 올라가는 속도계를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한마디도 꺼낼 용기가 없었다. 남편이 감정적일 때 그의 운전 방식을 지적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재혁은 거칠게 운전하며 위험한 기동으로 다른 차량들을 추월하며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모를 분노를 표출했다. 재혁의 마음속에서 오늘 밤은 그가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그는 하윤이 아까 김 과장의 질문에 대답할 때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고 느꼈다. 재혁이 보기에 너무 어리석고 남편으로서의 자신의 지성을 망신시키는 대답이었다. 게다가 하윤과 친해지려 했던 은지의 존재 또한 소유욕 강한 재혁의 의심을 촉발했다. 그는 외부인이 자신의 하윤에 대한 통제권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 재혁은 차문을 세게 닫고 하윤을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안으로 들어갔다. 하윤은 서둘러 뒤따랐다. 아픈 발 때문에 걸음이 절뚝거렸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재혁은 즉시 돌아서서 하윤을 노려보았다. 예고도 없이 그는 아까 파티에서부터 참아왔던 온갖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는 하윤을 은혜도 모르는 여자, 제대로 사교 활동도 못하는 여자, 중요한 자리에 데려가면 짐만 되는 여자라고 불렀다. 재혁은 하윤이 이 이사의 인사를 받을 때 긴장했던 순간을 끄집어내며 하윤이 일부러 불쌍한 표정을 지어 사람들이 동정하게 하고 재혁이 나쁜 남편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그 비난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윤은 감히 자신을 변호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고 사실은 저지르지도 않은 실수에 대해 희미한 목소리로 용서를 빌었다. 재혁은 하윤의 사과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거실을 서성였다. 유라의 모습을 떠올리자 그의 감정은 더욱 격해졌다. 잔인하게도 재혁은 하윤을 유라와 비교하기 시작했다. 그는 유라를 똑똑하고 독립적이며 대등한 토론 상대가 될 수 있는 현대적인 여성이라고 칭찬했다. 그가 답답하고 고리타분한 여자라고 부르는 하윤과는 매우 다르다고. 재혁의 말은 하윤의 심장을 꿰뚫었고 그녀가 가진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무너뜨렸다. 남편이 자신의 면전에서 다른 여자를 그렇게 노골적으로 칭찬하는 것을 듣자 하윤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재혁은 심지어 자신의 경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라 같은 여자와 결혼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부엌과 집안일만 할 줄 아는 하윤이 아니라 하윤은 조용히 흐느꼈다. 마음의 고통은 그녀가 그해받았던 신체적 멍보다 훨씬 더 괴로웠다. 다음 날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재혁은 하윤이 준비한 아침 식사에 손도 대지 않고 아침 일찍 출근했다. 재혁이 떠난 후 하윤은 식탁에 멍하니 앉아 뒷뜰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것은 재혁의 금지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하윤의 사촌 민서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민서는 하윤의 안부를 물으며 자신과 이모가 하윤을 매우 그리워한다고 말했다. 민서는 또한 이모가 어젯밤 파티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한 하객의 게시물에서 하윤을 보았고 하윤의 눈빛이 어두워 보여 걱정했다고 언급했다. 그 메시지를 읽자 하윤의 방어선은 다시 무너졌다.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여전히 그녀를 걱정해주는 가족이 있었다. 하지만 재혁이 쌓아 올린 벽은 너무 높아서 큰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는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점심때쯤 하윤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의 방문에 놀랐다. 초인종이 울리고 하윤이 인터콤 모니터로 엿보았을 때 그녀는 울타리 앞에 서 있는 유라의 모습을 보았다. 유라는 어젯밤이 이사 사무실에 두고 온 재혁의 중요한 서류를 전해주러 왔다는 핑계로 찾아왔다. 망설이며 하윤은 울타리 문을 열어주었다. 유라는 자신감 넘치는 우아한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눈은 평가하는 듯한 시선으로 그 호화로운 집안 곳곳을 훑었다. 하윤과 마주했을 때 유라는 상냥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다. 유라는 하윤에게 서류를 건넸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가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대화를 유도하기 시작했다. 그녀와 재혁이 업무 외적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유라는 재혁이 얼마나 자주 지루한 집안 생활에 대해 불평하는지, 그리고 재혁이 자신의 야망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유라의 말은 정갈했지만 독이 있었다. 그녀의 모든 문장은 하윤이 더욱 불안하고 가치 없게 느끼도록 설계되었다. 유라는 마치 하윤보다 우월한 자신의 위치를 강조하고 싶은 듯했다. 하윤은 예의를 지키려 애썼지만 남편의 서류를 든 그녀의 손은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가정에 대한 위협이 재혁의 폭력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들어올 준비가 된 다른 여자의 존재로부터도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떠나기 전에 유라는 하윤의 어깨를 가볍게 건드리며 가짜 동정의 시선을 보내고 남편이 밖에서 위안을 찾지 않도록 자신을 더 가꾸는 법을 배우라고 말했다. 유라의 차가 시야에서 사라진 후 하윤은 테라스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마음이 복잡했고 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배신감에 대한 고통이 뒤섞였다. 그녀는 재혁이 자신의 고통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헌신해야 하는 아내라는 교리는 여전히 그녀를 강하게 묶고 있었다. 그날 밤 재혁은 평소보다 밝은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하지만 그 쾌활함은 하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재혁은 바로 유라가 서류를 가져다 주었는지 물었다. 하윤이 그 서류를 건네자 재혁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유라를 믿음직한 여자라고 칭찬했다. 재혁은 콧노래를 부르며 욕실로 들어갔고 침실에 석상처럼 서 있는 하윤을 남겨두었다. 침대 협탁 위에 놓여있던 재혁의 휴대폰이 갑자기 켜지며 짧은 메시지 알림을 표시했다. 평소에는 감히 남편의 사적인 물건에 손대지 못했던 하윤은 이번에는 깊은 호기심과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휴대폰 화면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거기에는 유라의 이름과 짧지만 다정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오늘 즐거운 점심 식사에 감사하다는 내용이었다. 하윤의 심장이 맺는 듯했다. 알고 보니 바쁜 업무 뒤에서 재혁은 다른 여자와 함께할 시간을 내고 있었다. 이 깨달음은 하윤을 강타했다. 그녀의 고통이 재혁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으며 그녀의 남편은 신체적, 언어적으로 사악할 뿐만 아니라 도덕성 없는 배신자라는 사실.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휴대폰을 원래 위치에 다시 놓았다. 바로 욕실 문이 열리기 직전이었다. 따뜻한 증기가 뿜어져 나오며 허리에 수건을 두른 상쾌한 모습의 재혁이 나타났다. 하윤은 즉시 눈을 감고 심장이 터질 듯 세차게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분해 보이도록 호흡을 조절하며 자는 척했다. 차분낸 재혁은 아내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격동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등을 돌리고 누워있는 하윤의 몸을 흘끗 쳐다본 다음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 관리 루틴에 바빴다. 그날 밤은 하윤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 속에서 지나갔다. 그녀는 주례 앞에서 자신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던 남자 옆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남자가 가장 깊은 상처를 남겼다. 잠든 재혁의 규칙적인 숨소리는 밤새 잠 못 이루는 하윤에게 조롱처럼 들렸다. 결혼 생활이 벼랑 끝에 서 있음을 슬퍼하며 유라로부터 온 다정한 메시지의 이미지는 계속해서 그녀의 눈꺼풀 위에서 춤을 추며 그녀가 필사적으로 지켜왔던 신뢰를 완전히 갉아먹었다. 다음 날 아침, 일상이 되어버린 차가운 태도로 재혁이 출근한 후 하윤은 월간 생필품 쇼핑을 하러 가겠다고 허락을 구했다. 재혁은 하윤이 쇼핑 영수증 사진을 보내고 점심시간 전에 정확히 돌아와야 한다는 조건으로 허락했다. 불안한 마음과 함께 약간의 희망을 품고 하윤은 시내의 대형 슈퍼마켓으로 자신의 소형차를 몰았다. 그녀는 식료품만 살 생각이 아니었고 다른 계획이 있었다. 긴 내적 갈등 끝에 어젯밤 하윤은 재혁이 깊이 잠들었을 때 용기를 내어 은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내 남편의 지인들의 눈을 피할 수 있을 만한 안전한 장소에서 잠시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 슈퍼마켓은 하윤이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고 충분히 붐비고 일반적인 장소여서 그들이 대화하는 것이 의심을 사지 않을 것이었다. 조미료 코너 통로에서 하윤은 간장병을 고르고 있는 은지의 모습을 보았다. 은지는 단정한 이슬람 복장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하윤을 기다리며 걱정스러워 보였다. 하윤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마자 은지는 즉시 친구를 꽉 껴안았다. 마치 힘을 전달하려는 듯했다. 하윤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방어선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오랜 친구의 품에서 무너졌다. 다른 손님들의 주의를 끌지 않도록 속삭이는 목소리로 조미료 선반 사이에서 하윤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자주 겪는 언어폭력, 재혁이 가하는 고립, 그리고 어젯밤 본 유라의 메시지에 대해 쏟아냈다. 은지는 분노를 참으며 붉어진 얼굴로 들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삶 뒤에 하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듣자 그녀의 손은 굳게 주먹을 쥐었다. 은지는 하윤의 양어깨를 잡고 그녀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이것은 그냥 둘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은지는 하윤에게 행복하고 안전할 권리가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녀는 하윤이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지인을 통해 법적 도움을 제공하거나 집안 상황이 통제 불능이 될 경우 임시보호처라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재혁에 대한 하윤의 두려움은 너무 깊이 뿌리박혀 있었다. 그녀는 만약 자신이 저항하면 재혁이 그녀의 가족, 특히 시골에서 병원 중인 하윤의 어머니에게 더 무모한 짓을 할까봐 두려웠다. 하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고 단지 자신의 짐을 덜어줄 대화, 상대가 필요할 뿐이라고 말하며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은지는 실망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충격받은 하윤의 심리 상태를 이해했다. 헤어지기 전에 은지는 하윤의 옷 주머니에 작은 명함 한 장을 넣어주었다. 여성보호 전문 변호사이자 결혼 상담가의 명함이었고 재혁이 찾지 못할 곳에 잘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귀갓길은 하윤에게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다. 은지와의 만남은 마침내 다른 사람이 자신의 고통을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약간의 안도감을 주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혁에게 들킬까봐 두려움이 더욱 커졌다. 집에 도착하자 하윤은 즉시 은지가 준 명함을 재혁이 절대 만지지 않을 오래된 요리책 더미 사이에 숨겼다. 그리고 그녀는 가능한 한 평범하게 행동하려 애쓰며 주방에서 장 본 것을 정리하느라 바빴다. 하지만 운명은 하윤을 더 시험하고 싶은 듯했다. 그날 오후 재혁은 하윤의 피를 차갑게 만드는 소식을 가지고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재혁은 오늘 밤 저녁 식사를 위해 중요한 손님이 올 것이며 그 손님은 유라와 김 과장이라고 말했다. 재혁은 하윤에게 특별한 요리를 하고 완벽하게 대접하라고 요구했다. 완벽하게라는 단어를 강한 위협적인 어조로 강조하면서 하윤은 그저 순종적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여자를 대접해야 한다는 사실을 거부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음식 냄새가 하윤이 정성껏 차린 식당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주방에서 몇 시간을 보냈다. 너무 오래 서 있어서 발이 퉁퉁 부은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감히 잠시도 쉬지 못했다. 재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휴대폰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때때로 들어오는 메시지를 읽으며 희죽거렸다. 그 미소는 그가 주방 쪽으로 고개를 돌려 하윤에게 더 빨리 움직이라고 소리칠 때 순식간에 사라졌다. 초인종이 정확히 저녁 7시에 울렸다. 재혁은 활기차게 일어나 문을 열어주며 가식적인 친절함으로 유라와 김 과장을 맞이했다. 유라는 세련되지만 여전히 예의 바른 비즈니스 복장을 하고 왔다. 반면 김 과장은 단정한 셔츠 차림이었다. 하윤은 음료가 담긴 쟁반을 들고 주방에서 나와 굳은 미소로 남편의 손님들에게 인사했다. 유라는 하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읽기 어려운 눈빛으로 훑어보았다. 연민과 승리가 뒤섞인 눈빛이었다. 저녁 식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다. 재혁은 집주인으로서 테이블 끝에 앉았다. 유라는 그의 오른쪽에, 김 과장은 그의 왼쪽에 앉았다. 하윤은 남편과 마주보는 다른 쪽 끝에 앉아 자신의 집에서 소외감을 느꼈다. 저녁 식사 내내 재혁과 유라가 대화를 주도했다. 그들은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했고 동료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었고 서로의 지성을 칭찬했다. 하윤의 불편함을 눈치챈 김 과장은 하윤을 대화에 참여시키려 애썼다. 그는 하윤의 요리가 정말 맛있다고 칭찬했다. 하지만 김 과장이 하윤을 칭찬할 때마다 재혁은 즉시 폄하하는 말로 끼어들었다. 재혁은 요리만이 하윤이 가진 유일한 기술이라고 말했다. 마치 하윤의 주부로서의 역할이 유라의 화려한 경력에 비해 하찮고 가치 없는 것인 양. 절정은 유라가 일부러 집 장식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일어났다. 그녀는 커튼 선택과 가구 배치가 너무 구식이고 재혁 같은 성공한 사업가의 현대적인 취향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내의 취향을 변호하기는커녕 재혁은 오히려 열광적으로 유라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심지어 거실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유라에게 직접 조언을 구했다. 하윤이 결혼 초의 사랑을 담아 그 장식을 디자인했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하윤은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그녀의 자존심은 남편과 그의 불륜 상대에 의해 동시에 짓밟혔다. 그녀의 손은 손에 든 숟가락을 꽉 쥐고 눈꺼풀에 고인 눈물을 참으려 애썼다. 김 과장은 점점 더 불편해 보였다. 그는 화제를 더 중립적인 것으로 돌리려 했지만 재혁은 하윤을 망신시키는 순간을 즐기는 듯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하윤은 더러운 접시를 주방으로 치웠다. 반면 세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거실로 자리를 옮겼다. 주방에서 하윤은 너무나 고통스럽게 들리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힘만 필요하고 존재는 무시당하는 하녀처럼 느껴졌다. 하윤이 거실에 간식을 가져다 줄 때 유라가 실수로 하윤의 팔을 쳐서 그녀가 들고 있던 쟁반이 약간 기울어 비싼 카펫에 커피를 조금 쏟았다. 분위기는 즉시 조용해졌다. 재혁은 즉시 일어서서 분노에 찬 눈으로
하윤을 노려보았다. 손님들 앞에서 그는 하윤을 거칠게 꾸짖으며 부주의하고 간단한 일도 제대로 못한다고 말했다. 유라는 놀란 척하며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말투는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다. 재혁은 즉시 유라의 사과를 물리치고 그것은 느리고 집중력 없는 하윤의 순전한 실수라고 단언했다. 김 과장은 상황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그것은 청소할 수 있는 작은 얼룩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혁은 이미 감정이 격해져 있었다. 그는 거친 말로 하윤을 다시 주방으로 쫓아내며 나중에 그 난장판을 치우고 손님이 갈 때까지 다시 나오지 말라고 명령했다. 하윤은 고개를 숙인 채 뒷걸음질 쳤다. 마침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차가운 주방벽 뒤에 이르자 그녀는 벽에 기대어 숨 막히는 가슴을 부여잡았다. 거실에서 그녀는 재혁이 멍청한 아내가 일으킨 불편함에 대해 유라에게 사과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날 밤 유라와 김 과장이 돌아간 후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다. 재혁은 바로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 그는 남은 분노를 하윤에게 쏟아냈다. 그는 아까 커피 쏟은 사건으로 유라와 김 과장 앞에서 자신을 망신시켰다며 하윤을 탓했다. 재혁은 하윤의 팔을 움켜쥐고 힘없는 아내의 몸을 흔들며 유라처럼 더 우아하게 행동하는 법을 배우라고 요구했다. 그 말은 하윤의 마음을 독살하는 주문처럼 계속 반복되었다. 재혁은 하윤의 외모, 지성, 그리고 태도를 유라와 무자비하게 비교했다. 그날 밤 하윤은 손님방 바닥에서 몸을 웅크린 채 추위에 떨며 잠이 들었다. 기온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보호자가 되어야 할 사람의 차가운 대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은지가 준 명함에 대한 기억이 다시 떠올랐고 산산조각 난 하윤의 마음에 작은 용기의 불씨를 지폈다. 그녀는 이대로 계속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재혁이 정말로 그녀의 정신을 파괴하기 전에 그녀는 자신을 구할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해야 했다. 그날 아침 어젯밤 몰아친 감정의 폭풍이 지나간 후 집은 평소보다 더 조용하게 느껴졌다. 재혁은 침실에서 작은 여행 가방에 옷을 싸고 있었다. 반면 하윤은 여전히 경직되고 경계하는 동작으로 그의 세면 도구를 준비하는 것을 도왔다. 재혁은 이 이사팀과 함께 새로운 리조트 건설 프로젝트를 검토하기 위해 3일 동안 지방으로 출장을 가야 한다고 갑작스럽게 발표했다. 이 소식은 하윤에게 신선한 공기와 같았다. 집안에서 남편의 위협적인 압박 없이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드문 기회였다. 재혁은 하윤에게 집을 잘 지키고 불필요한 외출을 하지 말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하윤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무작위로 집 전화로 전화를 걸 것이라고 차가운 어조로 상기시켰다. 하윤은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안도감을 감추며 순종적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회사에서 보낸 차가 도착하고 하윤은 그 행렬에 유라의 차도 함께 있는 것을 얼핏 보았다. 재혁을 태운 차가 떠나자 하윤은 즉시 울타리 문을 잠그고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녀의 몸은 문 뒤에서 주저앉았고 참았던 긴 숨을 내쉬었다. 상황이 정말로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하윤은 은지가 준 명함을 숨겨둔 거실 책장으로 서둘러 갔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 작은 종이를 만졌을 때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발각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을 구하고 싶은 강한 욕망이 싸웠다. 마침내 그녀는 용기를 내어 거의 사용하지 않는 개인 휴대폰으로 그곳에 적힌 번호로 연락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그녀를 맞이하며 은지의 협력 법률 상담가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대화는 짧지만 간결했다. 하윤은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어 사건의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가해자의 의심을 사지 않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의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하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조언을 얻었다. 그 조언은 하윤의 눈을 뜨게 했다. 침묵하고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더 깊은 파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점심때쯤
하윤은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온라인으로 택시를 예약하고 이모 댁으로 갔다. 그녀는 재혁이 알면 크게 화를 낼 것을 알았지만 가족으로부터 정신적인 힘이 필요했다. 푸른 식물로 가득한 아늑한 이모 댁에 도착하자 하윤은 즉시 그녀를 꽉 껴안는 민서의 환영을 받았다. 단호하지만 다정한 중년 여성인 이모는 조카딸의 점점 야위어가는 모습과 어두워진 눈빛을 보며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재혁의 집의 차가운 호화로움과는 거리가 먼 따뜻한 거실에서 하윤은 마침내 자신의 고통 일부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유라에 대해, 재혁의 모욕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겪은 고립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모는 하윤의 손을 꼭 잡고 들으며 하윤이 시골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가 아픈 이유로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어머니의 힘을 전달했다. 이모는 하윤의 연약한 정신 상태에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즉시 하윤에게 이혼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하윤이 소중하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이모는 하윤에게 재혁과 결혼하기 전에 쾌활하고 뛰어났던 하윤의 모습을 상기시켰다. 민서도 지지를 표하며 하윤이 필요하다면 증인이 되거나 무엇이든 돕겠다고 말했다. 하윤은 재혁이 전화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시간 전에 서둘러 집에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만남은 오래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만남의 효과는 매우 컸다. 하윤은 자라기 시작한 용기의 조각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뒤에 은지, 이모, 그리고 민서라는 군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쓰러지면 잡아줄 준비가 된 집에 도착하자 하윤은 더 이상 무력한 희생자라고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그 집을 감옥이 아닌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전략을 짜야 하는 전쟁터로 보기 시작했다. 그날 남은 시간 동안 하윤은 숙고하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모든 것을 기록하라는 법률 상담가의 조언을 떠올렸다. 떨리는 손이지만 굳은 결심으로 하윤은 욕실, 거울 앞에 서서 소매를 걷어 올리고 어젯밤 재혁의 소나기에 남은 푸르스름한 멍을 촬영했다. 그녀는 또한 작은 수첩에 언어적, 신체적 폭력 사건의 날짜를 기록하기 시작했고 그 수첩을 재혁이 절대 만지지 않을 오래된 재봉도구 상자 안 뒤쪽 창고의 가장 숨겨진 곳에 숨겼다. 이 작은 행동은 하윤에게 다시 통제감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고통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탄약을 모으고 있는 관찰자였다. 그날 밤 하윤은 그 큰 침대에서 혼자 잠이 들었다. 이전 밤들보다 훨씬 더 평온한 마음으로 비록 이틀 후 재혁의 귀가 그림자가 생각 한 구석에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3일이 빠르게 지나갔고 그날 오후 재혁이 돌아올 예정이었다. 하윤은 평소처럼 집을 완벽한 상태로 준비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더 이상 공허한 체념의 시선은 없었다. 이제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있었다. 재혁의 차가 해질녘의 집마당으로 들어섰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내렸지만 만족스러워 보였다. 아마도 출장이나 위장된 휴가가 순조롭게 진행된 모양이었다. 하윤은 문 앞에서 그를 맞이하고 의무에 따라 남편의 손에 입을 맞추고 그의 서류 가방을 안으로 가져왔다. 재혁은 말이 많지 않았다. 그는 단지 소파에 재킷을 던지고 시원한 물을 달라고 했다. 하윤은 재빨리 그를 시중들며 남편의 기분을 읽으려 애썼다. 재혁은 기분이 꽤 좋은 듯했고 바로 흠을 잡으려 하지 않아 오히려 하윤을 더욱 의심하게 만들었다. 지난 3일 동안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재혁이 몸을 씻기 위해 욕실로 들어갔을 때 하윤은 재혁의 더러운 옷이 담긴 여행 가방을 풀기 시작했다. 분리해서 세탁하기 위해서였다. 낯설지만 익숙한 여성 향수 냄새가 재혁의 몇몇 셔츠에서 희미하게 풍겼다. 며칠 전 저녁 식사 때 유라가 썼던 것과 같은 향기였다. 하윤의 심장이 뱉는 듯했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 고통은 이제 혐오와 냉담함으로 변모했다. 하윤의 손이 재혁이 입었던 바지 주머니를 더듬었다. 보통 재혁은 옷을 더러운 빨래 바구니에 넣기 전에
주머니를 꼼꼼히 비웠다. 하지만 아마도 피곤해서 이번에는 부주의했던 모양이다. 하윤의 손가락이 아무렇게나 접힌 종이 조각에 닿았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 천천히 펼쳤다. 그것은 제역의 출장지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의 결제 영수증이었다. 하지만 하윤의 숨을 텄게 한 것은 주문 내역이었다. 고가의 음료 한 병이 특별 주문된 두 사람을 위한 로맨틱한 저녁 식사, 그리고 시간은 새벽 1시로 찍혀 있었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영수증 하단에 펜으로 쓴 작은 손글씨가 있었다. 멋진 밤 고마워. Y. 하윤은 그 글씨체를 알아보았다. 유라의 업무 서류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글씨체였다. 배신의 명백한 증거가 이제 그녀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단순한 추측이나 예감이 아니라 흑백의 사실이었다. 하윤의 손이 떨렸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아드레날린 때문이었다. 그녀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모든 글씨가 읽히도록 영수증을 선명하게 촬영한 다음 마치 만진 적 없는 것처럼 그 종이를 제역의 바지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그녀는 똑똑하게 행동해야 했다. 만약 지금 제역에게 따지면 아무런 결과 없이 부인과 신체적 폭력만 당할 뿐이었다. 그녀는 부인할 수 없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나중에 법정에 서게 될 경우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게 해줄 증거. 하윤이 막 세탁기에 옷을 넣고 나왔을 때 제역이 욕실에서 나와 그녀를 소리쳐 불렀다. 하윤은 서둘러 침실에 있는 남편에게 갔다. 제역은 옷장 앞에 서서 자신의 티셔츠 배열이 색깔 순서에 맞지 않다고 불평하고 있었다. 그것은 핑계였다. 하윤은 그것을 알았다. 제역은 자신이 힘들게 돈을 벌어오는데도 하윤이 사소한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고 잔소리를 시작했다. 이번에 하윤은 다른 감정으로 그 욕설을 들었다. 제역의 거친 말은 더 이상 그녀의 마음에 닿지 않고 그녀가 새로 세운 정신적 방어벽에 튕겨나갔다. 마음속으로 하윤은 그 모든 모욕적인 문장을 자신의 용기를 위한 연료로 기록했다. 그녀는 약간의 떨림도 없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미안해요, 여보. 나중에 다시 정리할게요. 하윤의 너무나 차분한 반응은 오히려 제역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보통 하윤은 울거나 공황 상태에 빠졌을 것이다. 제역은 아내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며 반항의 기미를 찾았다. 하지만 하윤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제역은 아내의 눈에서 두려움을 보지 못해 만족감을 얻지 못하고 짜증스럽게 콧방귀를 뀌었다. 그리고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혼자 미소 지으며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바빴다. 하윤은 화장대 거울에 비친 그 광경을 보았다. 그녀는 같은 공간에 있는 법적 아내의 존재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비밀 세계에 푹 빠져 있는 남편을 보았다. 하윤은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는 핑계로 천천히 방에서 나왔다. 주방에서 채소를 썰면서 하윤의 머리는 빠르게 회전했다. 그녀는 재정적 안정에 대한 은지의 조언을 떠올렸다. 하윤은 자신이 돈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역은 매주 빠듯한 생활비만 현금으로 주었다. 만약 그녀가 떠나고 싶다면 비상 자금이 필요했다. 하윤은 생활비를 조금씩 모으거나 과거에 가지고 있던 값나가는 물건들 중 아직 보관되어 있고 팔 수 있는 것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주신 금귀걸이 한 쌍이 보석함에 숨겨진 서랍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떠올렸다. 제역은 하윤이 거의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보석에 대해 전혀 몰랐다. 그것이 그녀의 초기 자본이 될 수 있었다. 그날 밤 식탁에서 하윤은 새로운 가면을 쓰고 제역을 시중들었다. 등 뒤에 단도를 숨긴 순종적인 아내. 그 호화로운 집에서의 냉전은 이제 막 새로운 장에 들어섰다. 하윤은 더 이상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반격을 계획하기 시작했다.